황금 선박에 오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축하할 일이 있네요. 뭐요? 김용민 TV가 뭐 구독자 10만 명 10만이 돌파했습니다. 축하. 10만이 돌파했습니다. 언제? 예. 지난 금요일 밤. 금요일 밤에. 지금 예. 10만 얼마인가요, 그럼? 지금 10만 한 5천 왔어요. 예. 예. 저희 좀 어떻게 좀 지분 좀 주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김용민 TV? 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겠습니다. 일단 설 연휴 이후에 네. 우리 그때 먼저 식사를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그렇군. 지분을 달라니까 왜 식사를? 지분이 주식회사도 아닌데 무슨 지분이야, 지분은. 밥으로 뭘 치려고 그러네. 이거나 먹어 이거. 국산 박대구이. 국산 박대구이. 이거나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에 광고에 대한 북경물만 컴플레인을 하는 효과가 있어. 좀 먹을 수 있는 걸로 하자 했더니 바로 먹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 방송하기 전에 먹어보니까 꽤 맛있는데. 자, 이 광고에 앞서서 선대인 경제연구소 광고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광고는 선den경제연구소 왜냐면 여기 광고부터 망하게 해야지. 생겼어 지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뭘 망하게 생겼어. 아니 지난번 나갈 때 전화해가지고 뭐 우는 소리 했잖아요 형님. 자 빨리 광고. 빨리 의의가 없네. 광고. 의의가 없어. 빨리 광고하셔야 돼. 네. 자, 하여튼 저희 연구소는 7년 전에 출범을 했어요. 근데 출범할 때 제가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때 뭐 삼성 광고를 비롯해서 광고주에 굴정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한국 사회에서 뭔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정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러면서 시민들의 십시일반의 정성이 좀 필요한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연구소 사업한 게 보고서 구독 회원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를 구독하시는 이제 회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의 이제 일종의 십시일반의 정성 같은 걸 이제 뭐 바탕으로 해서 사실 연구소가 꾸려왔고, 그 사이에 뭐 2명에서 시작했던 직원 수도 6명으로 늘었고 또 뭐 보고서도 이제 4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매년 새해에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합니다. 예. 그 연간 구독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새해 이벤트가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요. 이 방송 뭐 듣거나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희 연구소 새해 이벤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왜 뭐 저희만 뭐 도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 국내 언론들 중에 경제 문제에 관해서 왜곡되지 않으면서 예. 또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들이 사실 잘 없죠, 솔직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언론사를 차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뭐 주간 단위로 한국 경제 또 해외 경제, 그다음에 저희가 슈퍼 차이나 리포트라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루고요. 그다음에 또 성장의 우량주 투자라고 하는 뭐 주식 투자와 관련된 그런 기업 분석 보고서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간 보고서들을 구독하시면 이번 새해 이벤트 기간에 또 이제 뭐 경제 전망 보고서 또 주택 시장 전망 보고서 이런 특집 보고서들을 뭐 제공하고요. 한편으로는 전 노후 대비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고배당주 10선 보고서 또 지금 뭐 주가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뭐 이 과거에 비해서 실적이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그런 이제 뭐 종목 한 15선 뭐 이런 특집 보고서도 제공을 하니까요. 자, 저희 새해 이벤트는 1월 23일까지고요. 예, 문의 전화는 070-7584-2050. 예. 선대인 경제연구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녹음을 해서 이걸 그냥 틀어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 전에 틀고. 아니 호응을 좀 하란 말이야. 호응을. 군산 박대구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심풀이 간식, 맥주, 안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는데 이거 맥주 안주로 죽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국내산 박대 연육을 구워서 만든 겁니다. 근데 박대가 뭔가요? 진짜? 생선. 생선이에요. 박대는 박대. 가자미목 참서대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예요. 이거 맛있네. 맛있죠. 네. 거기 스낵이 서대라는 거 알지? 이게 뭐 서대해. 아니 서대 알지? 서대 생선. 네, 그거랑 비슷한 건가? 그거 비슷한 거야. 이거 먹어보니까 꾸이꾸이라고 있어요. 이거. 편의점에 파는 거 그거의 고급 버전이네. 자갈치 같은 맛도 있고요. 예. 새우깡보다 좀 더 맛이 깊습니다. 맛있네. 예, 그래요. 박대구이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사단법인 군산 박대 사업단, 그러니까 군산 박대 사업단에서 전 국민이 군산 박대를 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상품 군산 박대구이입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 단맛과 짠맛이 환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자, 5팩은 9,900원, 11팩은 17,500원, 그리고 20팩은, 23팩은 29,800원. 이거 지금 먹어보니까 이게 좀 출출할 때 간식으로 좋지만 집에서 맥주 한잔 할 때 아주 그렇지. 딱 맥주 한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요즘 왜- 이제 아시안컵 하잖아요. 그거 딱 맥주 한잔 하면서 이거 하나 뜯어서 먹으면 딱 좋겠네요. 예. 자, 그래요. 군산 박대구이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9,900원 엄청 싸네요. 엄청 싼 예. 거지. 하나에 2,000원 조금 그렇지. 안 되는 거네. 예. 그만한 맛을 합니다. 이게 예.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부동산 전문가니까. 네네네. 제가요? 제가요? 손혜원 의원은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툭이라고 단언해서. 오늘 진짜 너무 툭이라고 핫하죠. 볼 수 없죠. 예. 볼 수 없다. 자, 우리 전 선대인 소장님. 선대인 소장님. 양상을 보면 뭐 투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됐어. 네. 거기까지 우선. 단언컨대. 투기라고 하냐 투자냐고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저는 약간 어느 정도 투자의 뭐 용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투기입니까 아닙니까? 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단어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근데 SBS가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도 욕을 먹었나 봐. 저희는 투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투기 의혹이라고 했지. 그 얘기 말을 바꿨구나. 자, 어떻게 언론인 출신 우리 선대인 소장님 이런 SBS 해명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투기라고 한 적 없다. 투기 의혹이라고 했을 뿐이다. 아니 뭐 언론이 다 투기 의혹이라고 하지 그건 뭐 투기라고 단정하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가 좀 있긴 한데요. 손혜원 의원의 이제 평소 뭐 품성이나 또는 그분이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스타일을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근대 문화재로서 좀 아끼고 좀 이렇게 가꾸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해보기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개인적인 자금도 들어가고 또 뭐 남편이 운영하는 이제 재단의 자금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푸는 방식을 뭐 정치인은 공인이고 또 한편으로 문광이 간사였고 하니까 좀 더 공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풀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이거 개인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했는지 근데 그 이제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우용 역사학자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냥 공적인 투자, 예를 들면은 뭐 목포시가 나서서 뭐 이곳에 뭐 문화유산으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이 도시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마중물 역할 같은 걸 해야 된다.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와서 살기 좋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뭐 어떤 명망과 유명세 이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그런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그 부동산 투기를 할 때 굉장히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몇십 채 정도가 있는 지역에 좀 쇠락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주택들을 한 뭐 대여섯 채 정도를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또는 가게를 인수한다든지 해서 리모델링을 그럴듯하게 하고 그걸 잘 꾸며놓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리고 그 주변 가격이 올라가고 지역이 있는 확 오르죠. 부동산 가격이. 네. 사실은 몇십 채 정도 있는 규모면.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뭐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제로 그렇게 한 9채 정도가 들어가서 그 주변을 리모델링하고 잘 꾸미면 사실 그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약간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아니 조건을-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런 뜻이었다면 굳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좀 드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 그랬다고 어떻게 보면은 저게 이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 또 공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저 일을 추진했는데
이를 추진하는 마인드나 방식이 너무 사적이었던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전우영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제 전우영 씨는 늘 이제 쉴드를 많이 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쳐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국회의원이고 문광희 간사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목포시를 설득해서 목포시의 공적 재원을 동원해서 거기에 이제 보존할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활용 가치를 높일 그런 가옥들을 구매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소셜 펀딩을 이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했어. 네네. 이거 국회의원이 나서서 하면은 충분히 추진 가능하거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목포 전도사가 돼 있다는 건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어. 이게 그 창성장이라는 그 조카하고 뭐 세 명이 공동으로 그 매입해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라 변환돼 있잖아요. 그거를 작년 국정감사 때 본인이 직접 소개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 활용 가치를 높였고 잘 만들어 놨고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높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한 번씩 와보시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무슨 은밀하게 숨기려고 하면서 뒤에서 뭔가 투기를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전혀 그런 없었던 의도는 전혀 거죠. 없었다. 없었는데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좀 이 공적 마인드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지금 이 뒤에 와가지고 저거 뭐 투기하려고 저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오해나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전혀 않고 이분이 돈이 많아요. 굳이 그 목포에 이 문화재로 이 문화재로 어떤 특정 집들이 등록된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거리가 된 게 아니고 면 전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면 단위 문화재 지정이라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이야. 이번에 이제 군산이 하나 됐고 동시에 영주가 됐고 이게 이제 유일하게 된 거예요. 목포까지 세 군데가. 근데 그 목포역 인근의 구도심을 일종의 이제 문화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손혜원 의원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그런 주장이 원래 있었던 아. 있었고 거다. 박지원 의원도 이 일 때문에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화부 장관을 다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목포에 이런 내력을 아는 사람들은 저게 투기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확신을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 투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작년에 저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작년에 지역의 문화예술계 사람들을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손혜원 의원이 목포 자주 오고 그 주변에 뭐 건물도 매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몰래 한 일은 아니고 아니고 이미 알려졌던 일이고 네네. 그랬던 거여서 이게 무슨 투기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던 게 아닌데 좀 공적 목적을 가지고 공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에 추진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오해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본적으로 아직 사업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본인도 어찌 보면.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어쨌거나 공적인 인물인 거고. 네네. 그러면 이 사업가 때 했던 행동도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비칠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하고서도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박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공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인은 좀 더 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근데 저는 방법이 좀 약간 좀 너무 좀 사적으로 갔다. 근데 사적이라기보다 하여튼 비즈니스적인 접근을 좀 한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의 재산 내역을 좀 보니까 48억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이 문화재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재산이 무슨 나전 칠기 나전 칠기 박물관을 거기다 이제 옮기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들이 못 보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거죠. 그 목포 두 구도심을 뭐 손혜원 의원만 가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도 가봤어.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거의 가치가 안 보이는데 이분은 이제 문화 기획이나 또 광고 기획이나 홍보 전문가니까 워낙 대박을 이거를 많이 쳤죠.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겠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그 판단을 하고 이제 주변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주변에 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류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면 자기 주변인들한테 권해서 그걸 매입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목포 시민들을 만나서 목포 시민들한테 그런 걸 설득하고 그걸 공적인 매입하고 느낌으로 하고 목포시를 선택하거나 시를 설득해서 어떤 공적인 재원, 사회적 재원을 끌어들일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이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잖아. 자기 주변을 사사롭게 이게 이 홍보해가지고 그렇죠. 사도록 만들고
근데 뭐 일각의 그 언론에서 조카들한테 1억 원씩 증여해가지고 그걸 구입하게 한 게 증여가 아니고 일종의 우회적 투기이고 일종의 명의신탁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은 왜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면 네. 올라가요 가격이. 뭐 약간 이게 전주의 이제 한옥마을 같이 뭐 이렇게 되는 문화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보 보물과 같은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다음에 근대 문화유산은 대부분 등록 문화재예요. 근데 지정 문화재는 지정되는 순간에 일종의 재산 가치의 측면에서는 사형 선고야. 못 하나도 받거나 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거래도 안 돼, 매매도 안 돼. 근데 이제 등록 문화재는 거래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그 비용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이 근대 문화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그 취지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는 거야. 목포 구도심이 어떠냐면요, 낮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기 가보면 네. 죽은 도시라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 저녁에 해 넘어가면 사람이 진짜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죽어 있는 데를 이 사람들의 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이 도시의 얼굴로 네. 바꾸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죠. 저 근대문화유산 지정 자체가 때문에 거기에 경제적 목적이 없는 게 아니고 저기 문화재가 등록돼 가지고 잘 리모델링하고 잘 개발을 하면은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무슨 그 부동산 투기를 할 만큼 지금 SBS에서 4배라고 보도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게 호가입니까? 그거는 그러면? 호가도 아마 뭐 일부에 그런 떠다니는 얘기를 취재해가지고 4배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런 4배의 매매 차익이 실현된 매물도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거래가 없네요. 예, 공시가가 좀 올랐다고 해요. 공시가야 좀 오르지. 요즘 오르고 있죠, 이 공시가. 문화재 네. 지정되고 이러면은. 워낙 또 공시가가 저평가돼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좀 과장해가지고 마치 4배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거나 혹은 그걸 노린 그런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투기다. 네. 그리고 거기 문화재 지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아니 문화재 지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게 아니고 손혜원 의원은 그런 데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지. 상임위에서도 계속. 네네네. 손혜원 의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 뜻 있는 여러 인사들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다 그런 도심 문화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옛날부터 했었던 요구를 얘기죠. 해왔던 예, 거여서 그게 무슨 그 남들은 전혀 모르는 그리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네. 이거를 이제 문화재청이 등록을 딱 하니까 그 정보를 사전에 빼내가지고 미리 그 전에 집을 사가지고 어떤 차익을 실현하려고 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본인이 이제 해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기사를 민주당에서도 봤더니,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본인 해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그래요. 같아요. 다만 이제 아쉽다면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적인 가치와 목적을 가진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 예, 과연 이 국회의원 다 왔냐? 어?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한 거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본인의 속을 안 들여다 보니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새로운 그 어떤 그 문화재 거리로 이제 지정을 받고 지정을 뭐 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제 여러 채가 들어가서 그 주변 환경을 이렇게 상당히 좀 분위기를 다르게 바꾸면 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건 본인이 나는 알았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솔직히. 알았을 그게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셨으면 사실 몰랐다라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런 것조차 개의치 않고 그냥 뭐 뜻이 있어서 뭐 했다라고 뭐 일단 믿고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그 업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건축쟁이들 중에 이게 그러니까 건축 제대로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이제 그냥 어떤 목을 잡아서 몇 군데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쇠락한 지역을 분위기를 확 바꿔서 그 분위기를 바꾼 걸로 해서 왜 우리 막 요즘 이야기 하잖아요. 뭐 경리단길부터 해서 뭐 예전에 인사동 뭐 이렇게 서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몇 군데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그렇게 분위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건물들이 좀 들어서고 기존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되게 이제 분위기 있고 좀 뭐 품격 있는 또는 어떤 그 근대문화유산 같은 어떤 그런
이 분위기를 좀 차용한 그런 이 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부동산 가치가 많이 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뛰겠죠. 네. 이게 뭐 시원하게 잘. 아, 저 프로 이름이 황금선박이다 보니까 네, 황금이나 황금똥을 어. 넣고 왔어요. 네. 아, 장애아주 안 피곤한가 보네. 우리 손혜원 얘기는 다 했어. 다 하셨어요? 정리 다 했고. 오늘 SBS가 네. 아주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 됐는지 22분을 리포트를 했대요. 이 손혜원 리포트로 22분을 한다는 게 어디 뉴스에서요? 뉴스에서 8시 오늘? 뉴스에서 한 22분 할 거리가 있어? 총알이 그러니까 있어?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쫄렸다는 얘기야. 존나게 말하면 밟히니까 그 창사일의 최대 위기가 된 거야. 자초한 위기지. 자, 이게 혀가 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특대형 이벤트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SBS가 지금 한마디로 엄청나게 쫄렸다는 얘기예요. 명운을 보도를 건 못 봐서. 리포트를 한 거야. 이거는 지금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동아일보가 만약에 자기 회사가 특종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 완전히 엄청난 반박에 그 직면했어. 그래서 1면부터 7면까지 쫙 해명 기사로 넣어봐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예. 이거 내가 봤을 때는 하여튼 SBS가 이번에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SBS의 문제 제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단정적이었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봐봐. 그러니까 나는 제일 웃긴 게 저희는 투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투기 의혹이라고 했지. 그 말 이게 투기 말이 돼? 의혹이라고 보도하면 대부분 투기로 받아들이지. 언론은 다 의혹이라고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언론이 이게 단정해서 보도하는 거는 무슨 검찰 수사 결론이 나오거나 이러면 단정해서 아니 보도를 그러면 아니 검찰 수사 결론이 나와도 쓰는 건 무슨 혐의로 뭐 기소된 이렇게 쓰는 거지. 구형된 이렇게 쓰는 거지. 하여튼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SBS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뭐에 쫄리는 거예요, SBS는? 아니 지금 일종의 오바를 한 거니까 오바를. 엄청난 그 시민들의 비난과 그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당황한 거죠. 해명을 한 거잖아요, 뉴스에서. 그러니까 아니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한 거를 뉴스에서 해명을 하고. 그 라디오 뭐 인터뷰에서도 해명하고 뭐 혀가 길어. 아니 진짜 특종이라면은 저 굉장히 새로운 팩트를 내놔야 그렇죠. 이게 이제 보도로서 뒷심이 있는 건데 네. 새로운 팩트는 다 떨어진 것 같고 네. 이제 이런저런 뭐 반응이니 뭐 해석이니 뭐 이런 거 취재에다가 20분 냈겠지. 그런 지경이에요. 이건 양아치지 시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근데 나는 좀 의문이 드는 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SBS에 끝까지 판다 그 팀에서 한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내가 삼성 에버랜드 그러니까 그 삼성 팀이 아니야. 이름만 있고 사람이 딴 사람들인가? 갈렸어. 갈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SBS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건 거의 심각하다. 양아치 수준이다라고 판단했던 거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여러분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했잖아요.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성남 지역의 제보가 안 오나 보지. 기관장. 아니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말하자면 자막 제보를 끝까지 요청하는 판다 거예요. 맞네.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끝까지 판다가 아니라 끝까지 받습니다 제보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인간 사냥이에요. 방송의 기본적인 품격과 사회적 공기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인이야. 이런 데다가 뉴스 보도하게 맡기면 안 돼요. 이건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건 같은 경우 내가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손혜원 의원의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네네. 동생분이 있어요. 남동생. 손 의원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말이 이렇게 좀 품격 있게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남동생에 대해서 정말 용인하기 힘들 만큼의 일들이 벌어졌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있어. 내 동생이 배우자하고 이혼했어. 네. 그럼 그 배우자는 굿바이 아니야. 네. 근데 내 동생의 배우자를 챙겨줘. 그리고 그 배우자하고 동생 사이에서 난 자식을, 그러니까 조카를 또 도와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경우 아니 근데 흔치 않지. 손혜원 의원 보니까 되게 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성향은 되게 아니 있는 근데 것 같아요. 그또그 말 못할 그 가족사가 있는데 나도 하여간- 그 이야기 잠깐 들었어요. 하여간 손혜원 의원이 착한 심성의 소유자고 또 책임감, 엄청난 책임감을 또 갖고 있어요.
거친 언어의 소유자이기도 하잖아. 그렇죠. 저 좋은 고모요. 고모가 조커한테 그렇게 사주신다는 건 사실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 고모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아유, 예. 동생이 SBS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그 동생은 몰랐다는 거야. 그게 증여를 한 건 몰랐다는 거야. 네. 그럼 뭐겠어? 이거는 이 조카, 그러니까 그 동생의 딸이 그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걸 몰랐다면은 이거는 손혜원 의원이 그 조카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차명 소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SBS가 풀어갔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손혜원 의원하고 10년 동안 안 봤어요? 관계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그 이 동생의 부인 배우자하고 그 딸을 챙겨왔던 거지. 근데 그 동생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손혜원 의원이 뭐 그렇게 증여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보도해놓고는 차명 소유다. 그 집안의 가정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다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손혜원 의원 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동생분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했다면은 요거는 이해가 되지. 뭐 몰라서 그렇게 보도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전화를 안 했어. 손혜원 의원실에다 전화를 안 했어. 확인을 안 해겠죠. 그래 놓고 그 동생하고 인터뷰한 것만 내보내면서 차명 보여서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양아치 갈짓 아닙니까? 아니 그 손혜원 코멘트를 안 땄단 말이에요. 안 땄어? 아니 취재조차 안 했어. 첫 보도할 때? 취재 요청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그 전반적인 뭐 투기 의혹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물어봤는데 네. 차명 보유와 관련해서는 취재를 안 했어. 아니 보통 이런 탐사보도 하면은 이게 취재를 하고 다니면은 보통 알잖아요. 이게 방송에 나올 것이다라는 거면 당사자도. 근데 이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아예 물어보지 않았다. 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남의 그 아픈 가정사를 그 건드린 셈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보도를 한 거죠. SBS는 이 기회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우차사는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차사 그래요. 우차사 폐지하지 말고. 황현이 있으면 내가 용서합니다. 황현이의 우차사로 갑시다. 황현이 우차사 좋습니다. 그렇게 사사롭게 하지 말란 말이야. 마지막에 황현이가 뭐라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SBS 보도 참사가 저는 뭐 이미 예견이 됐었어요. 예. 봐봐, 사람 사냥을 하는 언론사입니다. 방송에서 뉴스를 한다는 건 뉴스 면허를 따야 됩니다. 뉴스 면허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말인데 뉴스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아야만 뉴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편이나 지상파나 뉴스 전문 채널들이 다 허가를 받아서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종합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방송사니까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게 허가가 나오잖아요. 1년이 아니라 3년이니까 4년에 한 나요? 번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 사냥 나올 때까지 파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사람 사냥을 한다면 이런 데다 뉴스 면허 줘야 됩니까? 그냥 코미디나 하라고 그래요. 드라마나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건 진짜 저는 뭐 손혜원 의원의 호불호를 떠나서 언론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이렇게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혜원 의원은 지금 목숨까지 걸고 전 재산 다 걸겠다라고 발표를 그럴 필요는 했습니다. 없어요. 네. 무슨 뭐 이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정도로 방정법이라고 봐야겠죠. 결백하다 뭐 이런 증거겠죠. 예. 아니, 저는 참 이 SBS는 참 위험한 언론사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저 마인드 보세요. 지금 SBS가 이 시민의 비난에 직면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영 논리, 음모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하자면 뭐 회장, SBS 윤세영 회장, 명예회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태영건설 경영에서 손을 오너니까 띄었잖아요. 나에게 뭐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아파트를 더 줘야 좋은 건설사의 이익 때문에 SBS가 손혜원 의원,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손혜원 의원을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물론 좀 너무 그런 나간 얘기가 겁니다. 돈다는 걸 SBS가 뉴스 보도에서 얘기를 한다고? 네? 아니 그런 얘기들이 나도니까 그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모론, 진영 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영 논리 참 좋아하는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 그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어디서 많이 배출했습니까? 언론사 중에서 단연 SBS입니다. 요번에 들어간 분도 그 SBS 출신 아닌가? 그 MBC 무슨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진영 논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음모론 얘기하는데 음모론 그 음모론이 나오게 된 원인은 SBS한테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뉴스가 얼척 없으니까 그 윤세영 회장 그 이익을 당신들이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시민을 욕을 해 시청자들을. 태영건설과 관련돼서 내가 할 얘기는 하나 있지. 국회의원회관을 증축을 했잖아요. 증개축을. 원래 의원회관이 되게 작았잖아. 근데 뒤에다 건물을 붙여가지고 리모델링 증개축을 했는데 부실공사예요. 아무리 부실공사했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돈이 그게 몇천억짜리였거든. 근데 정말 인테리어를 이따위로 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부실이라기보다는 뭘 날림이라 그래야 될까? 그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사해? 이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 공사를 태영이 맡았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하나 내가 할 게 있지. 야, 국회 건물조차 그렇게 짓는다 그러면 도대체 제대로 짓는 게 뭐야? 하여튼 태영이 이런저런 이른바 간급 공사를 되게 많이 따요. 잘 따요, 그리고. 그 저기 그거는 저 SBS 허가될 당시에 그 윤세영 회장이 민주자유당, 민자당 재정위원이었어요. 네. 출발이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저 최병렬 공보처장관 셔틀러. 네. 그 아들이 그 최희준 씨라고 MBC 나중에 SBS 들어갔어요. TV조선 지금 TV조선 갔죠. 내가 이제 과거에 시청자위원을 한 3년 했어요. 어디 SBS에? 참여연대 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위원들이 그때 이제 위원장이 한승원 전 감사원장이셨고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시청자위원들이 나눠가지고 누구는 이제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걸 주로 보고 저는 이제 보도를 주로 보는 시청자. 참여정부 때니까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도 가지고서 막 이제 내가 비판을 하고 그걸 또 다 녹화해가지고 틀잖아 주말에 시청자위원회를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해가지고 틀어요. 그러면 이제 보도국장이 해명을 하는데 뉴스 꼭지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면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아무리 민영방송이어도 뉴스 꼭지를 시청률 때문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이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 거기도 공적 마인드가 없어. 물론 공영방송도 아니긴 하지만은. 그리고 뉴스도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상업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럴까. 근데 제가 진짜 실제로 기류가 있어요. 네. 그런 기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런 게 있었어. 오너가 있는 회사니까 KBS나 MBC는 물론 MBC 같은 경우에도 박문진이라는 대주주가 있긴 하지만 그게 특정 오너가 아니잖아요. SBS는 오너가 있으니까 시청자위원회가 끝나면 그 회의록 정리해가지고 회장 책상 위로 올라가요. 근데 회장이 보다가 시청자위원들이 지적한 것 중에 자기가 걸리는 대목 있잖아. 바로 시정이 돼. 이건 하나 다르더라고. 맞아요. KBS, MBC는 죽어도 시정 안 돼. 저도 개콘에 있다가 이제 우차사로 이제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개그 프로그램 녹화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히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SBS랑 KBS랑. KBS는 약간 좀 준 공무원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그래 열심히 잘하자라는 마인드가 있다면 SBS 쪽은 진짜 광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이 회사니까. 여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로 확실히. 주식회사니까.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예. 뭐 그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문화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자체는. 그래도 뉴스 꼭지를 시청률로 얘기하는 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 수석 부대표 그만두는 정도로 봉합한 모양인가 봐요, 민주당에서. 당 내에서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받을 수 없을 것 받아야죠. 같은데 그 검찰이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본인의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국회의 대관 판사, 그러니까 국회에 파견돼 있는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서 사적인 청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보고가 돼서 법원 행정처 차장이 사실상 그 재판 선고 3일 앞두고 개입을 한 거예요. 예. 죄목은 안 바뀌었지만 죄명은 안 바뀌었지만은 형량은 500만 원 벌금형이 나온 거야. 그 청탁 내용대로. 원하는 벌금. 그래서 이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구조예요. 딱 이 구조가. 이게 이제 박근혜가 김기춘이를 시켜가지고 양승태를 청와대 내지는 그 안가 이런 데로 불러들여가지고 아니 강제징용 이거 이렇게 가면 이거 곤란하지 않냐. 이거 하고 사실은 일의 구조는 거의 같거든. 직위나 이 위치가 달라서 바뀌어서 그런지. 그거죠. 예. 그래서 나는 고소고발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제3자에 의해서 뭐 특히 이제 뭐 또 민주당 싫어하거나 서영교 싫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 있잖아. 대국기 단체 이런 데들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검찰이 직권으로 왜냐하면 이게 물려 있잖아. 양승태 사건, 임종원 사건 다 물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종원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자칫하면 검찰 수사로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뭐 검찰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부적절한 이거는 진짜 여야를 막는 거 진짜 행동이죠. 없어져야 되는 행동이죠. 부적절한 행동이고. 아니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너무 이제 실망적이에요, 정부 이런 일들은 대관 담당자들이 국회에 다 있기 때문에 대관이라면 이제 관을 대상으로 하는. 네. 근데 이제 소소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의원도 모르게 보좌관들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일종의 그냥 그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범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일들이 아니고 그렇죠. 의원이 불러가지고 재판 결과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저 얘기고. 공연 음란죄로 바꿔달라는 얘기까지 한 거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도 얼핏 들었어 국회에 있을 때 이 대관 담당 판사들을 또 그 의원님들이 네. 불러가지고 자기 딸 선 좀 주소. 그거 청탁이라고 봐야 되나? 아, 진짜. 근데 그건 뭐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 예, 근데 재판 인간적이긴 해. 재판 개입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건 사실 국민들이 아니, 납득이 안 용납을 되죠. 할 수가 없어요. 그 서영교 의원 보도된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자기 지인이 이제 이 바바리맨 바바리, 공연 바바리맨. 음란으로 낮춰달라 그런 거지. 성추행. 낮춰달라는 거죠. 근데 그 한 번 또 전력이 공연 있대요. 음란 전과가 한 번 있고 이미. 야, 나 바바리맨인데 앞에 고면이 들어가니까 웃기네. 네, 공연. 근데 바바리맨이 이렇게만 했으면 공연 음란인데 이번에 그 처벌받은 거는 그 수준을 넘어선 거야. 네. 이렇게 하고 뭔가 다가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려고 했던 거지. 예. 이건 이제 강제추행인 거지. 그렇지. 강제추행죄가 맞죠. 그래서 공연음란이라고 강제추행에서 공연 음란으로 낮춰달라 낮춰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했다는 예. 거죠. 그리고 벌금형을 받게 해달라. 네. 그런데 이제 저기는 안 받겠어요. 죄명은 강제추행죄로 판결이 났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500만 원이. 그래서 강제추행은 또 더군다나 이게 이제 성범죄 누범이잖아요. 공연음란이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뭐 선거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래요. 선거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의 아들이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구라기보다도 지역구 그렇죠. 유권자의 아들. 동지, 정치적 동지관인데 지역구 유권자의 아들이고 이게 그거는- 임종원이가 개입한 시점이 그 재판의 선고 3일 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원장을 통해 가지고 해당 법원에 법원장을 통해서 담당 판사를 불러들여가지고 법원장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이 청탁 다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담당 판사 입장에서도 죄명을 바꾸는 건 곤란하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제 죄명은 바뀌지 않되 양형은 아마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판단은 못 내리겠는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더 나아가서 기소까지도 할 만한 그런 사안인데다가 서영교 의원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또 그 남편하고 같이 근무도 했었고 변호사. 예. 참여연대에서 잘 아는 이제 선배 부부인데 한 번 또 이거하고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그 딸을 인턴 채용을 해가지고 무리를 빚어서 자진 탈당하고 1년인가 있다가 복당을 했어요.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다시 기억을 환기해내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게 특권에 젖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그렇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 상황은 이번 이 건은 서영교 의원도 민주당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럼요. 당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방어가 안 돼. 변호도 안 되고. 아니 근데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든 적폐청산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래 왔는데 이게 사실 그 적폐 세력하고 야합한 거 아니냐, 동조한 거 아니냐, 공모. 이렇게 공모죠, 공모.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뭔가 시시비비를 가렸는데 실제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걸 안고 갈 수 있겠는지. 이게 이제 상고법원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냥 법사위원이라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상고법원을 양승태 재판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그랬고 이게 어쨌든 사법농단의 출발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서영교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자 중에 한 명이었어.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상고법원이 논란이 많으니까 실제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었고 약간 유보적인 입장에 있었고 네. 법사위원 개개인들의 성향 분석을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상고법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그에 맞게 이제 일종의 맞춤형 민원 해결도 해주고 맞춤형 대응도 해준 거예요. 여기 뭐 전병원도 걸려 있다 그러고 또 뭐 노철래 누구 뭐 이번에 저기 용인에서 그 7년인가 받은 이우연. 이우연 아니 이군현 아웃된 이번에 통영고성에서 아웃된 통영고성. 이군현 네. 거기도 걸려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국회 법사위에 또 다른 서의원이 있었어요.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 근데 서기호 의원은 이제 서기호 죽이기를 한 거지. 반대지.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비판을 했거든. 그리고 그걸 이제 길목에서 막고 있었고. 그리고 서기호 의원이 법원에서 쫓겨났잖아요. 재임용 탈락돼가지고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취소 소송이 늘어지니까 임종원이가 그것도 개입해가지고 빨리 어쨌든 서기호가 패소하는 걸로 결론 내라 이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래서 어쨌든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려고 이 법원에서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중심이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의 그런 사사로운 민원 이런 것 다 받아줬군요. 받아주고 또 이 맞춤형으로 의원들 성향 분석해가지고 대응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야, 개탄스럽네 이거 진짜.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열받네 이거는. 아니 손혜원 의원 거는 이건 뭐 명백한 건데 네. 서영교 의원도 명백하네요. 반대로 명백한 거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민주당 내 안에서 그냥 직만 내려놓은 거예요? 일단 아니면, 원내 수석 부대표직 내려놓고 네네. 법사위에서 다른 위원회로 사보임 하고 다른 법사위를 위원회로. 계속 맡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징계까지는 아마 민주당에서 아직은 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만약 이게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뭐안 되지. 그러면 당내에서 아마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건 빼박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 그 제도적인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담당 판사라고 이제 줄여서 국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 법원에서 국회에다가 이제 파견을 해주 전문위원식으로 이렇게 파견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사실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원과 관련해서 뭐 자기네들이 이제 불리한 그런 이제 뭐 입법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제도 변경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막거나 또 자기네들한테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 로비 창구가 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서영교 의원 사건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이게 바람직한가? 우리는 지금 뭐 말로는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는데 뭐 국판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행정 각 부처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국회에 뭐 전문위원으로 굉장히 많이 파견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분들이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정부 부처와 또 입법부의 어떤 소통을 일정하게 이제 뭐 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좀 지나쳐서 내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이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해 보기로는 네. 오히려 그 이른바 정부 부처들의 입법 로비를 하는 통로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가능하다면 국판은 사실 이제 뭐 그 뭡니까 지금 사무총장이 누구죠?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국판을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 지원받지 말고 별도로 이제 그 공개 채용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뭐 국판뿐만 아니라 사실 행정 각 부처에서 이렇게 파견받는 인력들도 저는 필요 최소한에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 최소한에 거치고 실제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정감사를 하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그 관계자들을 불러와서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자료를 제출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전문위원이랍시고 각 부처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파견 이런 아니 걸 그 어떻게 국회 담당 받아들여야 판사가 국회 전문위원 지위는 아니고
국회 전문- 국회 전문위원회 정부 파견자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정당에 있지. 정당 전문위원으로 다니는 경우들이 네. 있고 그게 이제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구나. 실국장급 그러니까 실국장급 그 중앙부처 공직자들 중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정당 전문위원으로 돌았다가 그 뒤에 다른 어떤 정무적인 자리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예, 예. 국회 사무처의 그 입법조사처나 국회 사무처 자체의 전문위원들은 다 국회 공개채용 출신들이에요. 지금 정무부처에서 안 나와 있어요. 나 기사를 잘못 봤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회 담당 판사라는 거는 대관 개념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예. 국회와의 근데 저- 소통.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진정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왜요? 정치를 전혀 모르잖아요. 예. 진정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네 지금. 오늘 뭐 이거 뭐지? 나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디스하는 날이야. 아까부터 계속 까이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니 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그 지금 선 소장 지적했던 것처럼 국회 담당 판사라는 거 그런 거 없애야지. 그러니까 없앴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이 기회에. 없고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로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법원은 어쨌든 법원한테 불리한 입법 안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하는 거고 로비스트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네. 법원에 대고 이 할 말이 있으면은 네. 국회 차원에서도 하라라고 건 건데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죠. 재판에 개입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유, 일이고요. 그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그럴 만한 사안이 돼버렸어요. 게다가 국민들이 지금 사법농단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야 지금 돼요, 분노하고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네네. 자, 황교안 형님이 이번에 또 하시는데 언제부터 형님 됐어요? 그거 저 같은 전도사야. 아 그러시구나. 같은 전도사야. 아 맞아 황교안 전도사. 아니 근데 황교안 씨가 뭐 정치를 하고 입당을 하는 건 헌법상 본인의 권리니까 네. 뭐 그 자체를 가지고 쟤는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권리 이전에 좀 사람이 도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정치 이전에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기자회견 하는 거 봤더니 네. 완전 동문서답이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보수가 하나로 뭉쳐야 되고 통합이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난 정권 때 한 모든 일을 적폐로 몰지 말라. 오히려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이 그러니까 아마 항변을 하는 예, 탄핵 관련해서 국민통합 얘기한 건 아마 이런 맥락일 거예요. 지금 탄핵 책임론을 두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저 새끼가 다 탄핵한 거다.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소리냐. 친박이 박근혜 대통령 보고 빨리 물러나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었다. 그 박근혜 저렇게 탄핵당한 거에는 책임이 친박한테 있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탄핵 책임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이 탄핵 얘기 나왔을 때 네가 대통령을 잘못 모셔가지고 이렇게 탄핵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기자나마 물어봤겠죠. 근데 황교안은 자유한국당 내의 분열을 두고 이렇게 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일 때 황교안 기본적으로 모른다 씨를 그랬잖아요. 놓고 나서 그런 일을 황교안 씨를 보면서 저거 친박이다. 내지는 친박의 어쨌든 이 지지를 받아서 친박을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황교안 이꼴 친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좀 틀렸다고 봐요. 왜요? 황교안은 친박이 아니고 황교안은 그냥 박근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 그 자체다. 진박이라는 뜻이. 황교안이 무슨 친박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친박 계파를 관리하고 이러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거는 다 먹은 거야 이미. 더 먹을 필요도 없어. 다 먹었어. 지금 뭐 홍문종, 김진태 이런 애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는데 그건 일종의 텃세 부리는 거고 너 옛날에 뭐 했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다 먹은 거예요. 황교안은 거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통합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박 비박 나누는 거 구시대 정치라 그러고 두고 보세요. 이제 입당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게 되면 친박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나겠다. 친박 안 만날 거고 오히려 자기 외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친황이 되겠군요. 이런 쪽을 만들어가면요 그렇지. 이제 이른바 이제 친황 체제를 구축하려고 할 거고 나는 당 대표 되면은 바른미래당 찾아간다고 봅니다. 유승민 소장학교 만나자 그래가지고 통합하자 이런 일종의 이제 공세적인 그런 모습을 취할 건데. 우리가 이제 황교안 씨가 정치를 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라진 거 아니에요.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졌는데 이런 빨랐죠. 고민을 했겠지. 탄핵 책임론이나 이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이 공모자, 공범 이 책임은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왕 맞을 매라면 아 진짜 먼저 맞고 맞자? 아. 또 매를 맞다 보면 맷집도 생기고 네. 때리는 사람도 힘이 빠져요. 계속 같은 놈 때리려면은 그렇죠. 근데 이런 효과를 노린 거지. 그리고 대권이라는 게 지금은 황교안이 지지율이 잘 나오지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실패한 전례들이 있잖아. 고건 누구야 이 유엔 사무총장이다 반기문. 감 떨어지기 기다렸는데 감 안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벌레만 떨어지고 자기가 입 닫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나아가서 쟁취하는 거지 기다린다고 누가 꽃가면 안 태워준다. 주변에 이제 정치적 조언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회창 모델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하고 이회창이 살아온 길이 비슷해. 엘리트로 고위공직자로 뭐 엘리트 법조인으로 그래서 총리까지. 근데 이 이회창 모델하고 결정적인 다른 한 가지가 있어. 그건 뭐냐면 이회창은 자기 위에 있는 1인자를 들이받고 그걸 통해서 정치 자산을 만들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이회창이 고위법관, 대법관 지내고 감사원장 지냈고 이게 이회창의 정치 자산이 된 게 아니고 총리하고 나서 YS랑 들이받는 게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대쪽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황교안은 이게 없어. 끝까지 예스맨이야. 끝까지 예스맨이고 네. 황교안은 지금 국민을 들이받고 있어. 그래서 이회창 로드맵도 황교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길인데 나는 전당대회는 황교안이 먹을 거라고 봅니다. 아, 당대표가 될 거라고. 아니, 무조건 되지. 아, 무조건이에요. 왜 그런가요? 아 저는 홍준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홍준표는 출마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일단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들어올 때는 100% 당대표 된다고 보고 들어오는 거고 당내에 이미 그걸 위해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고요. 아니, 오세훈 전 시장이랑 좀 붙지 않을까요? 상대가 안 그러니까 구도는 만들어지는데 네. 오세훈 너무 약하고 탈당했다 들어와가지고 당내 기반도 거의 없고 요즘 의원회관 뭐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의원들 만나고 다닌다는데 그런다고 표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이미 체급이 달라. 황교안하고 이미 황교안은 그 이상의 체급이 됐고 김무성, 홍준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네. 김무성,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 황교안이 네.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대권까지 그냥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대권 한번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지금 고민이 있을 거야. 아니, 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도 내가 보기에 그 체급 아니라고 보고 아, 당대표로 나올 수는 없다. 나오긴 하겠지만 나오긴 하겠다. 그 체급 아니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김무성, 홍준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김무성은 뭐 환영한다. 근데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 예전엔 생각이 없다 그러다 현재로서는 바뀌었어. 그게 왜 바뀌었냐면 김무성은 집단지도 체제를 추진했거든. 그 집단지도 체제는 뭐냐면 당대표 최고위원을 한 트랙에서 뽑는 거예요. 1등이 대표, 2등부터 이렇게 쭉 최고위원. 그러면 최고위원회 할 때 발언을 어떻게 하냐면 당대표가 먼저 발언을 해. 그러면 2등 최고위원이 발언하거든. 2등 최고위원이 바로 당대표 말을 씹어.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안상수 당대표 할 때 홍준표였어. 둘이 당대표 선거에서 붙였거든. 재밌네.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옆집 개가 짖는다고 그거 가지고 고소했다 뭐 이래가지고 개싸움을 했어. 근데 홍준표가 졌어. 졌는데 최고위원회를 하면 안상수가 모두 발언을 하면 홍준표가 바로 옆에서 그걸 씹어. 개 씹었어요 아주 진짜. 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체제거든. 네. 그러니까 공존이 가능한 거야. 이 집단지도 체제는 설사 당대표가 안 돼도. 그리고 이제 계파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을 거기서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단일 지도 체제로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는 굳이 김무성이가 자기가 안 나가도 돼요. 대리인 하나 꽂아놓으면 돼. 근데 지금 저렇게 돼버리니까 자칫하다 황교안한테 다 주겠네. 고민이 생긴 거지. 홍준표 또 오늘 한마디 했더라고. 그동안에 앞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도로 침박당, 뭐 도로 탄핵당, 그다음에 도로 뭐 병역 비리당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견제가 날리고. 그러면서 또 그게 됐어요. 레밍 얘기가 나왔어. 레밍 나왔지. 쥐떼. 쥐떼들이 지금 황교안이 들어오니까 황교안이 들어왔다고 다 우르르 쫓아가고 있다. 쥐떼들. 피리 부는 사나이 같은 예. 거. 나 그래서 신이계가 입당했나 그랬지. 나 그래서 신이계. 홍준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못 이길 거야. 아, 못 이긴다. 거고.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그 보수층 중에 그런 안보 보수, 태극기 보수 말고 기득권 보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기득권 보수들. 이 층에서는 홍준표 같은 스타일을 너무 싫어해. 저거 이 품격도 없고, 응? 이 품위도 없고, 가볍고 처신이. 근데 이제 황교안은 그 점에 있어서는 극명하게 대비되지. 이 사람은 거의 로봇이잖아. 네. 책 잡힐 말을 한 마디도 안 해. 내가 저기 황교안 인사청문위원이었어. 그때 정말 그 순간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더라고. 사이보가 아닌가 싶더라고. 그 아니 실제로 그 사람 걷는 모습을 보면
보통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몸이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딱 고정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런 아니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가발설. 그 내가 그 가발이 얘기를 해줄게.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아 가발이에요? 가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 팀이 황교안이 나오면은 이런 퍼포먼스 이벤트를 계획했었어요. 뭐냐면은 막 대중 연설을 하다가 여러분 하면서 이걸 딱 가지고 저 벗었습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그랬대. 아, 그래요? 이거 위험해. 전국의 탈모인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이 방송을 아니 이 탈모인들을 그런 모독하는 계획을 이런 발언을 세우다니까 계획을 세운 팩트를 얘기한 건데. 아니, 뭐 저도 탈모인이라 괜찮습니다. 저도 뭐. 예. 근데 만약에 네. 그 상상해봐요. 황교안 씨가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아까 댓글 창에 보니까 홍현희 씨, 황교안 씨랑 무슨 사이라고 했는데 뭘 무슨 사이라고 황씨한 이유. 황씨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확장성은 없잖아요. 황교안 씨가 그런 걸로 이제 확장성을 키우자는 거였어 전략이. 그 탈모인들은 이슈를 아니고. 만들자. 그렇지. 황교안 씨가 그 우리 사회의 정말 기득권 보수층에 어필하는 그런 좋은 스펙과 그다음에 오래 공직 생활을 하고 법관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신중함 그리고 언행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 사람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난 인사청문을 위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봤잖아. 이 사람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 시험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사회 진출해서 매뉴얼에 있는 거. 그 한 가지 더 있다. 성경책에 나오는 거. 이것 이외에 다른 세상을 상상해 보거나 그것 이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적 상상력이나 정치적 창의력을 가지고 이 국민의 이 먹고 사는 문제와 또 국민의 명운을 융통성이 좀 부족하지 그렇게 않을까라는 담당할 이런 정치인이 되리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홍준표 대표가 네. 이런 황교안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비웃을 거예요, 홍준표는. 이게 유연함의 예술이거든요. 근데 유연함이 없어, 그 사람은. 또 누구를 설득해, 그래서. 근데 이번 전당대회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홍준표도 그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집단 지도체제면 나와서 2등 해가지고 또 안상수 때처럼 앞에서 얘기하면 뒤에서 깐죽거려가지고 네. 이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 예.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거든. 게다가 이 사람이 당대표 한번 했다가 지방선거 때 이제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왔잖아요. 이 당내 이거에 대한 그 불신들도 너무 커서 만약 이번에 나왔다가 지면 그건 자기는 이제 그 뒤가 다 무너지는 거여서 장외에서 오히려 뭐 홍카콜라 저런 걸로 유튜브에서 장외 정치로 키워가지고 대선에 진검승부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자유한국당 내의 관찰자들이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나와도 이기기는 쉽지 않고 전 이긴다고 봅니다. 내기하자 우리. 네, 그거 좋습니다. 내기하자. 요저 군산 박대. 10만 원 빵. 군산 박대 어때? 군산 박대로 내기. 아 이거 맛있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나 계속 먹고 있었어요. 20팩이 29,800원인데 3팩 컷이에요. 20팩까지 오케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인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협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유승민 이제 바른정당 전 대표가 좀 행보를 좀 시작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이 뛰니까 돌아오나? 자기도 뛰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되겠어 뭐. 저기 정도원 의원이 얘기해 줬는데 네. 진짜 밥을 안 사는 그 정도의 선수와 그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이 있으면 밥을 살 만도 한데 아주 쌩까는 아 유승민 의원이요? 유승민 의원이 그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심재철이래. 심재철 유승민은 절대 클 수가 없다는 아, 거야. 그래요? 예. 정치인이 사람들 만나서 자기 사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왜 그러느냐? 그 엘리트식에 서 있는 거야. 그렇지. 나는 레벨이 다르다. 나는 레벨이 달라. 레벨우가 달라. 너희들이랑 겸상하지 않겠답니다. 그렇지. 그렇다는 거야. 얘기 들어. 심재철은 심재철? 그냥 싸가지가 없고 그냥 그 형은 인간성이 나쁜 그 형은 뭐 그런 형이야. 궁금하네. 그래요. 그 형은 뭐 그런 형이니까. 중요한 사실 내가 하나 이 관련해서 얘기해 줄게. 정두원 의원이 그때 이제 저축은행 사건에 네. 연루돼가지고 감옥 갔다가 무죄 받았잖아요. 그렇지. 국가배상도 다 받았어. 그리고 그 돈도 기부하고 이랬는데 감옥 갔다 나왔을 때 정두원 의원이 이 당시에 거기는 여당이었고 우린 야당이었잖아. 야당 의원 중에 가장 먼저 밥을 산 사람 정두원 의원한테 누구냐? 누구예요? 박원석이에요.
뭐야? 내 옆방이었어, 내 옆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 포용력이 있다는 걸 내 지금 옆방. 이야기하는 거죠. 형님 저 고생도 하셨는데 식사나 한번 합시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네. 제가 맛있는 밥을. 아니 정도는 괜찮아. 사람이 말도 아마 하고. 정두원 선배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정치인 중에서 처음으로 밥 얻어 먹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예요? 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네. 전현희 의원이 또 같은 이름이어가지고 네. 밥을 사시더라고요. 아 그래 현희. 네, 현희. 예.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마무리할까요? 아, 그러시죠? 예. 오늘 뭐 경제 얘기 없어서 이제 우리 산다니 소장님이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아니, 초반에 뭐 많이 실력이 틀었잖아요. 없어, 일단. 정치 아니 황교안은 일단 결론을 내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확장성이 없고 개인적인 약점도 많아요. 뭐 군대 뭐 병역 문제도 단마진부터 그렇고. 시작해서 네. 뭐 전관 예우 문제, 게다가 이제 종교적으로도 너무 지나친 그 편향이 강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25%의 집도끼를 똘똘 뭉치게 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하고 네. 뭐 저기를 발휘할 수 있어도 이걸 넘어서서 뭔가 무너진 보수를 다시 세우고 중도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 권력을 탈환할 수 있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민주당에는 때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웃고 있는 거지. 그렇지. 권 소장이 얘기한 대로 저것처럼 저 사람처럼 상대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여러 가지 결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다 준비에 들어갈 거야. 게다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만 묻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따져지지 않은. 그런 게 다 논란거리가 될 거거든. 이제 검증이 되겠죠, 서서히. 예.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들 병역 때문에 대권에서 2번이나 떨어졌는데 후배를 하셨죠. 본인이에요. 단마진이 가려움병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얼마나 가려우면 군대까지 내가 못 노회찬 가지. 전 대표 생전에 계실 때 물어봤어. 고등학교 때 혹시 황교안 씨 긁고 다니는 거 본 적이 있냐? 네. 없다. 그리고 단마진으로 병역 면제받고 1년 만에 고시를 합격했어요. 그 단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면 잠시도 가려워서 가만히 못 있고 가려워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여야 면제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전히 그게 클리어하지 않아. 그다음에 이런 하나하나가 다 검증의 대상이 돼서 네. 어쩌면은 이 맷집이 생기기도 전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홍준표 같은 사람이 가혹한 검증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홍준표 씨는 남들은 부끄러워서 못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잖아.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한번 쳐낼 때 시원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황금 선박은 이렇게 하차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제가 황금똥을 싸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엄청난 똥이었습니다. 네, 오늘 황이 많이 나오네. 네, 오늘 황금동, 황현희, 황교안, 전충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네. 저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